자,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경제학연구소 푸닉스 9월 정례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연구소 소장님으로 취임하신 원영수 소장님께서 유럽 좌파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다루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원래 제가 2월 달에 서울국지단 좌파 정당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30년 정도에서 이 국지좌파들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지난 시간에 발표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좀 다루게 돼서 오늘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문제에 나오지만 이 연구소에 이 다룬 책, 제가 요약한 책이 한 20개 나라의 사례를 다루는데, 이거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큰 나라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까지. 그때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리스는 일부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상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 한 거는 전반적인 30년의 흐름. 그러니까 소련 해체 이후에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2020년 말 정도까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있었고요. 오늘은 각각의 나라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그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주시면은 이제 사실 이제 이번 강의가 더 지난번보다 더 난해한데, 각 나라별로 보면은 이제 원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들으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폰다치오네라고 하는 제공공산당, PCI 하면 공산당, SI 하면 이탈리아 좌파. 이거는 뭐 참고로 지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뒤에 가면 다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 듣다가 익숙해지는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 링케가 이제 좌파, 당연한 뜻이죠. 좌파라는 뜻이고요. 프랑스는 PCF 하면은 프랑스 공산당, 그다음에 라프랑스 앙수미 하면은 최근에 이제 생긴 당이 불굴의 프랑스라는, 당 이름을 짓기 힘들어져. 갈수록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혀 익숙치 않은 이름의 당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NPA는 이제 반자본주의 신당이라고 하는 프랑스 당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는 이제 포데모스. 들어보셨어요? 포데모스는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당 이름으로 껄짝지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IU, 스페인어로 EU 하는데 저거는 이제 통합좌파라는 뜻이에요. 통합좌파. PCE는 스페인 공산당.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공산당 PCP. 그 다음에 이제 BE는 이제 좌파 블록이라는 뜻이에요. 좌파 블록. 그 다음에 그리스는 시리자, 급진 좌파 연합. 좌파들이 이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좌파다운 이름인데, 이제 좌파 블록까지는. 근데 이제 뭐 불굴의 프랑스라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좀 전통적인 좌파의 용어법하고는 좀 벗어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의 끝에 있는 KKE는 이제 그리스 공산당. 예. 그래서 이제 급진 좌파, 이런 순서로 들어가면 간단하게 좀 개념 잡고 6개 나라 상황들을 이제 볼 텐데, 이게 이게 지난 30년 동안 일어난 일이라서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런 흐름이구나 라고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좌파 그러면 보통 일반 신문이나 신문을 볼 때는 뭐 기민당, 독일 같은 경우에 기민당, 3인당, 녹색당까지는 나오는데 좌파당이 잘 안 나온다. 그럼 거기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 그 익숙하게 된 이런 좌파 정당들을 머릿속에 넣고 그런 이제 기사라든지 글을 볼 때 이제 잘 이용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들어가서요. 사실 급진 좌파할 때 익숙하지 않죠. 급진. 그러니까 원래 영어로는 괜찮은 말이에요. 그 막스 할브가 되게 좋아했던 단어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레디칼이거든요. 레디칼 많이 들어봤죠. 레디칼하다. 이게 이제 양가적인 의미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막스 할브가 좋아했던 거는 문제의 근본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근본적이라는 뜻이 있고 레디칼이면 동시에 이제 급진적, 좀 세다는 거죠. 또는 과격한. 그러니까 이제 요 의미들이 근본적이다, 급진적이다, 과격하다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이제 급진 좌파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사실 급진적이라는 게 이제 잘 전달이 안 되죠. 이런 거 급진을 그 정당 명으로 쓰질 않기 때문에 급진적이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욕이죠. 욕. 너무 급진적인데 하면 그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지 좋은 뜻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나 이제 그 유럽어에서는 거기도 물론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꼭 반드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 같이 쓰기 때문에 맥락을 보는데 봐야 되는데 국내에서 너무 부정적인 언어로 쓰여가지고 잘 안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안 쓰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근데 급진 좌파는 이제 넓은 의미로도 쓸 수 있고 좁은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로는 이제 이 과격한 좌파니까 반대말이 뭐예요? 과격한 좌파의 반대말은 온건한 좌파, 온건 좌파. 소위 이제 삼인주의라고 하는 당명으로는 사회당 또는 이제 사회민주당, 3인당 또는 노동당 이들은 온건 좌파 또는 중도 좌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급진 좌파는 이런 온건 좌파 왼쪽의 좌파 정당을 넓게 부를 때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 이제 그 루크 마츠라고 하는 이제 이 좌파 전문 연구자가 이 3인당 왼쪽에 이제 크게 4개의 정파가 있다. 좌파가. 그래서 이제 공산당의 오소독스러운 정통파. 옛날 걸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현재 와서는 상당히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그래서 이제 정통파 공산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수파 공산주의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개혁 공산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에 여러 노민시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개혁 공산주의가 두 번째 같은 공산주의 뿌리에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벗어나서 신좌파적 성향을 가진 게 이제 민주사회주의라고 이 사람 표현하는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혁명적 극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합법정당은 반대하면서 오로지 혁명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좌파 세력들을 이제 혁명적 좌파인데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 중도 좌파, 급진 좌파, 더 나가면 이제 그 극좌파인데 이제 뭐 나라마다 이 굉장히 좀 미묘하게 좀 쓰임이 틀려가지고 잘 이제 해야 되는데, 참고로 이제 제 정치적 성향은 이 혁명적 극좌파에 가까운데, 전략적으로는 그렇고, 전술적으로는 급진적 좌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소위 혁명주의자가 이제 원칙적으로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A라는 현실이나 B라는 상황이나 C라는 현실에 똑같은 얘기만 하면, 여기 가서 혁명해야 돼. 저기 가서 혁명해야 돼. 딱 석달만 듣고 나면 저 사람이 이 혁명을 원하는 건 알겠는데
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향상으로 보다 근본적인 사회 변혁과 정치 변혁을 갖다 추구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실제로 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이 문제에서 좀 취약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혁명을 규정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하나, 실제로 그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다 보면, 혁명과 극좌파는 어느 시점에 가면 완전 그 대화가 안 되는 그 종파 또는 정신병자들도 상당히 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하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크게 4개의 정파적 경향성이 있어요. 있는데 그저 요 이제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쓴 용어인데 저는 이제 저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그 소련이나 동유럽에서 추구했던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를 무시했다, 경시했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를 추구할 때 그런 이 민주적이란 말에 사실 반공산주의, 반소의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민주적 사회주의는 루크바처럼 저 사람의 이제 주장이고, 물론 그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왜냐하면 냉전 시기에 이제 그 소위 삼인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인터내셔널에서 자기들의 정치적 지향을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삼인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제 그러니까 레벨로 이렇게 레테르로 쓰기는 좀 맹점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 보수파, 정통파, 개혁파, 급진좌파, 혁명좌파 이 정도 하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적절한 용어법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진좌파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주의 운동하고 이제 중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특징을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이 이제 좌파 진영을 다시 좀 재구성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는 입장이죠. 입장 취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당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이제 갈라져 있게 되면 사실은 뭐 조합원들이나 활동가들이 어느 당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혼동이 생기잖아요. 갈라진다. 힘을 합쳐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가는 이제 그런 작동이 되니까 그걸 한번 이제는 넘어서 보자. 소련이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소련이 있었을 때는 소련과 소련 공산당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을 우리나라에 한군 없었지만 공산당이 그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서만 싸워도 되는 게 아니라 소련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 해체가 되면서 사회주의 대의가 크게 후퇴한 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수평적 평등한 관계에서 이제 새로운 모색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차피 좌파를 새로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간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련과 그다음에 이제 보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당 내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소련을 따르는 이제 정통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이제 민주집중제라는 이름 하에서 민주집중제가 되면 당대회가 끝나는 순간 당대회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면 제명해요. 이 문제 있다 이 발언을 못해. 발언은 당대회에 가는 잠깐의 토론 때에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그때를 제외하면 비결정된 사항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무조건 복종을 강조하고 당 내에서 집행부나 지도부에 반대하는 어떤 부분도 허용하죠. 하면은 중과분제 무조건 제명.
당에서 이제 제명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제명되는 순간부터는 제국주의의 스파이고 자본의 앞잡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조직 문화가 있었던데 과하다는 거죠. 바뀌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그런 논리 작동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같이 잘 하다가 한마디 실수하면 너 아웃.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그 자본의 앞잡이가 되고 제국주의 스파이가 되고 뭐 이런 일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이제 그 과거의 유럽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들이 우파에서 그런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 집중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런 행태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계급의제와 그다음에 이제 신자파 의제를 결합하는 뭐 이런 경향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급진 좌파 정당들이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좀 내려가시면 이제 그냥 보고만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이제 그 경향 잘리네. 끝에. 아니야. 네 개가 나와야 되는데 세 개밖에 안 나오잖아. 아, 이건 줄이면 되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통파, 보수 공산주의, 개혁 공산주의, 급진좌파, 그다음에 이제 혁명적 극좌파들을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이런 정도의 조직이 있는데 다 알 필요 없어요. 알면 머리 아프니까.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경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각 나라, 오늘 다루게 될 6개 나라들이 각각 경향들이 있죠. 여기 그리스 공산당, 아까 KK라든지 PCI라든지 뭐 포르투갈, 이 세 나라가 나올 거고, 세 개의 조직이 나올 거고, 개혁에서 이제 프랑스 공산당하고 제공 공산당. 근데 이제 제공 공산당 여기 중첩된 요소들이 있어요. 급진좌파에서는 오늘 다루게 될 나라 조직들이 이제 이탈리아 좌파 SI, 그 다음에 좌파 블록 뭐 이런 조직들, 그 다음에 같은 그런 조직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멀리 가면 19세기 후반 조금 더 가까이 오면은 이제 그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좌파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뿌리를 두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대전 이후의 냉전 시대, 그 속에서 68혁명, 68년, 근데 89년까지의 이제 그 전사가 있고, 근데 오늘 다루는 거는 그 이후에 이제 그 급진좌파의 상황을 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89년이지만 거슬러 가면 이제 소련 공산당과 공산당의 이제 이 문화 이런 것도 문제 있다라는 비판들이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뭐 그전에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주 거세게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것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좌파, 신좌파를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이제 89년까지는 그러니까 소규모로 있다가 89년, 91년 이후는 이제 그게 전면적으로 이제 제기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네 개의 경향에서 실제로 이제 이 당을 만들고, 그다음 당이 이제 단순하게 뭐 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 전통은 이렇게 현실의 투쟁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운동이랑 국민운동 같은 그 대중투쟁, 대중운동에 이제 개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사회적 의제들, 그죠? 생태, 환경, 여성, 성생태 등등등 이런 이제 그 계급 다음의 의제들에 대한 이제 그 투쟁 운동에도 이제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급진 좌파당은 그러니까 이제 한 축에서는 공산당이 이제 투쟁과 선거라고 하는 양축, 그러니까 투쟁과 선거라는 양축을 하는 것처럼 역시 이제 그 전통을 한 축에서 받으면서 또 새로운 상황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에 대한 대응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조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소독스라고 하는 정통파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스탈린 핏발 딱 들고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좀 얼쩍지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언론에서 뭐 100%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소련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엄청난 많은 그 대가가 있잖아요. 고문이라든지 이제 학살이라든지 소련을 이끌기 위해서 한 성과도 있지만 그런 개인적인 비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대중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좌파를 주하려는 노력들이 이제 이러저러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을 제일 덜 하고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아예 비판적이고 등등등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스펙트럼들이. 그래서 이제 이 대응에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것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넘어가시죠. 일단 넘어가서, 제가 이제 지금, 지난번 이번 하는 거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넘어가고요. 3쪽. 이 책인데, 이제 이 책이, 그러니까 유럽 급진좌파를 이제 서유럽과 동유럽 20개 나라의 사례를 다뤘어요. 20개 나라.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그 나라의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정치적 배경, 현재 이제 조직의 상태, 급진좌파 운동의 지형이라고 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대부분 참여하지만 선거 참여를 거부하는 입장도 있고, 왜냐면 선거해갖고 뭐 되지도 않는데 할 필요 있겠냐 이런 입장도 있는 거고, 그다음 당이 아니라 우리는 당 싫다, 우리는 운동이다 하고 강조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서로 다 이제 같이 길거리에 얼굴 보고 옛날 같은 조직에 있었고 그러니까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이 책에서는 이제 그 갤럭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갤럭시는 같은 건데 이게 은하잖아요, 은하. 성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도 있지만 당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수준에서 당과 연계를 가진 운동 단체. 어떤 데는 또 정치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어떤 데는 정치에 소극적이거나 또 심지어 반대하기도 하고. 무정부주의는 그 정당과의 이제 정당을 이제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30년의 정치적 역학,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급진좌파들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산당도 있고, 비공산당도 있고, 등등등. 이런 데를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라별로 이제 주요한 급진좌파 아까 말한 그 부류. 이 책에서는 4가지 부류로 나왔으니까, 공산당, 개혁공산당, 그 다음에 급진좌파당, 그 다음에 이제 혁명좌파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고요. 근데 이제 그 갤럭시를 표현할 때는, 좌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죠. 그런 다음에는 각 개별 당마다 이제 당의 구조, 환경, 조직 모델, 등등 이게 쭉 다루는데,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제, 이거 제가 다 해도 못할,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개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건너뛰고, 그냥 큰 흐름들만 잡는 방향으로 운동을 나가겠습니다. 이 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20개 나라면, 이제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 물론 이제 작은 나라는 이제 영향력이 상당히 적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상황이 되면 다음 기회에 다 모아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을 때 이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6개 나라, 그중에서 특히 그리스는 지난번 잠깐 다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말고 앞에 5개 나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5개 나라가 사실은 유럽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중요한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어쨌든 좌파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 다 있다. 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이 사람들 만나지는 있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동시대를 살면서 같이 동시에 또는 뭐 시차를 가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제주의죠. 일본 국제연대. 한국은 이제 자기 처지에 따라, 아쉬울 때 처지에 따라서 뭐 도와달라 이것도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전 세계가 국경으로 갈라져 있긴 하지만은 같은 운동, 같은 투쟁이다라고 하는 것도 국제주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흐름에 대해서 프랑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태리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투쟁과 그들의 이 운동들이 우리한테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 있다. 거꾸로 우리의 투쟁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를 보면